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 이게 긴 세월 속에서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은 반대로 매일매일이 도끼자루처럼 무거워지고 썩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선 특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막막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고된 시간을 지나면서 매 순간을 버티며 살아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내 집 마련 때문에 가슴 한켠이 늘 쓰렸어요. 저희가 신혼생활 중에 전세금을 몽땅 날려버려야 했거든요. 얼마나 막막하고 쓰라리던지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에게 뭐라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그런 험한 꼴을 그 기간에 몰아서 당하다 보니 그때부터 저희 부부에겐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번듯한 집을 꼭 마련하자는 것이었죠. 마치 험난한 전선을 뚫고 건너온 전우회 같은 기분까지 들면서 남편과 저는 무척이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였고 지독하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남은 대출 다 갚아나갔고 기나긴 터널에서 조금씩 볕이 드는 출구로 저희 부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느리지만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죠. 우리 꼭 돈 모아서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자. 그리고 나 내일부터 퇴근하고 나서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 하루라도 젊을 때 투잡하면서 돈 벌어야지. 남편은 회사를 퇴근하고 고깃집으로 출근해서 돈을 벌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녀와서 프리랜서 알바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번듯한 집 한 채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아이 생각도 못했었죠. 그리고 저희 먹고 사느라 정신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도 뻔히 알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하나는 낳아야지. 내가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쟤 하나인데 대를 끊기게 할 순 없잖니.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돈 버느라 정신 없어요. 둘이서 2년 동안 모은 돈 한 번에 날리고 그거 다시 버느라고 잠도 줄여가면서 투잡 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 애 가지면 일도 못하고 그럼 저희 답 없어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알지. 그래도 우선 가져봐라. 그럼 내가 봐주기도 하고 집도 하나 해줄게. 응? 그러니까 우선 하나 낳아봐. 낳기만 하면 내가 집 해준다니까. 매번 아이 낳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키우나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생각이 나긴 했나 봐요. 하루는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예전에는 당장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더라. 우리 우선 노력이라도 해볼까?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 가질 수 있다면 나 갖고 싶어. 그리고 아이 가지면 엄마가 집도 해주신다잖아.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애만 낳으면 집 주시겠다고 하시니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우선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얼떨떨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장 말씀드린다는 거 우선 안정기 지나고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좀 늦게 가진 아이라서 유산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뱃속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안정기가 지나게 되어서 시어머니한테 임신한 사실을 말씀드리러 갔었어요.
답집해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기 들어와서 말씀드려요. 사실 임신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잘 크고 있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잘했다, 잘했어. 아유, 그래. 자식도 없이 둘이서만 살면 나중에 외롭다.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입덧은. 이럴 때 엄마가 잘 먹어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도 잘 큰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줄 테니 언제든 연락해라.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잘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집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시겠지 생각했어요. 집 갖고 싶어서 아이 가진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은근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키는 편이라서 저도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간 해주시겠지 생각하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근처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병원에서 소견서를 떼줄 테니 큰 병원에 가보라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다 예약하고 같이 다녀왔었어요. 검사가 얼마나 많은지 정밀검사부터 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끝낸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정정하신 편이라 어디가 안 좋으실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저처럼 놀라신 것처럼 보였어요. 초기도 아니고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우선 치료를 해보자고는 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안정기인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실 때 챙겨드릴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시어머니 본인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았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1명, 딸 1명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인 자녀들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해주는 자식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성별을 알게 되어서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시면서도 엄마 마음 아는 건 딸밖에 없다 하셨었거든요. 만약 한 명 더 낳을 수 있으면 낳으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암투병하는 소식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번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어떻게 본인 엄마한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 연락을 한 번 안 하냐? 네가 그러고도 딸이냐? 엄마가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데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내가 그 꼴 날 줄 어찌 알았겠냐? 엄마도 참 기다리면 내가 어련히 연락하겠지.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닌 것 같네. 그 정도면 괜찮아. 요즘 내가 너무 바빠. 이서방이 이번에 승진 준비하느라 일이 많아져서 나 혼자 애 키우고 있잖아. 남편이랑 애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매번 깜빡깜빡 하는 거야. 심지어 이번에 학부모 모임에서 내가 뭘 맡게 됐잖아. 아, 내가 해야 한다나. 그래서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다음에 남편이랑 한번 갈 테니까 푹 쉬고 있어요. 엄마, 나 지금 전화 들어온다. 끊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신우의 연락을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신우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자식 낳아도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시어머니를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몸이 무거워지는 와중에 회사 다니면서 신경 썼어요. 저녁이나 주말에 시어머님 댁에 가서 부족한 건 없는지 혹시 몸은 어떠신지 물어보면서 챙겨드렸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던 것 같아요. 자식들보다 제가 더 많이 연락하고 챙겨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자주 집에 방문하니
시어머니와 자주 어울리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유, 며느리가 또 왔네. 얼굴도 예쁜데 아주 행동하는 것도 예뻐 죽겠어. 너무 부럽다. 시어머니 아프다고 챙겨주는 건 이 집 며느리밖에 없네. 우리 집 며느리는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플 때 연락 한 번 없더라. 심지어 내가 직접 연락해서 몸 아프다고 했는데도 빨리 병원 가세요가 끝이더라고. 근데 이 집은 무슨 복이길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줘? 이번에 임신한 며느리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며? 자기는 진짜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요즘 이런 며느리 잘 없어.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는 모습에 시어머니와 어울리시는 분들이 부럽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도 괜히 기분이 으쓱하셨나 봐요. 저한테 따로 고맙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자식 새끼들은 내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너라도 이렇게 날 챙겨주니 고맙다. 몸도 무거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 텐데 직장 다니느라 저녁에는 나 챙기느라 힘들지?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자주 있으니 우리 아들도 얼굴 자주 볼 수 있어서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야. 그래도 며느리인 제가 챙겨드려야죠, 어머니. 아프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실 생각만 하세요. 암 걸려도 잘 이겨내는 분들도 많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한 분들 중에서도 몇 년 이상 사신 분들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 태어나면 안아보셔야죠. 제가 아이 안 낳으려고 한 거 시어머니가 데이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진 거니까. 저희 아이도 보셔야 하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내가 너 아이 가지면 집 해준다고 해놓고 여태 약속을 못 지켰어. 내가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너희한테 돈을 보태줄까 하다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이야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집 명의를 너희 부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너희가 살든지 팔아서 다른 집을 사든지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그리고 네가 꼬박꼬박 보내준 용돈 30만 원도 내가 잘 모아뒀어. 혹시 나 병원비 할 때 돈 부족하면 쓰렴. 나 혼자 쓸 곳이 없어서 모아둔 것이었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곳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바꾸게 되었어요. 이렇게 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기분이 얼떨떨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기분이었나 봐요. 사실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없었으면 저희도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못 해드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다 진행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도 했었어요. 신우는 본인 엄마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랑은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번에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된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집이 생겼다는 자랑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를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뭐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아프고 처음 오는 거라 시어머니도 내심 반가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는 본인이 엄마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었죠. 옳게. 여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이제 태교에만 신경 써. 이제 막달이라 언제 애 나올지 모르잖아? 이제라도 내가 우리 엄마 신경 쓸 테니까 걱정 마. 제가 임산부가 아니었다면 계속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았을 텐데 저도 이제 막 막달에 들어서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티는 내지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출산하러 병원에 가면 시어머니는 누가 챙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로 사람을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병간호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신우가 지금부터라도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족이 챙겨주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저는 막달에는 거의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었어요. 다들 애 태어나기 전에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프셨다 보니 제가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신우가 병간호를 맡게 되면서 저한테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중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래서 지금 병원에 왔거든? 근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시네.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를 못 갖고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리고 따로 병원비 모아놓은 거 있어? 이제는 내가 엄마 케어해야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줘. 우선 입원 수속 먼저 해야 하니까 그 돈 먼저 입금해줘. 병원비 얘기를 하길래 예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 모은 거라면서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우한테 보내드렸어요. 저도 병원비 정산해봐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갖고 있는 돈이 적지 않아서 많이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 하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건가라는 생각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내일 애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에 있느라 저 대신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러 다녀왔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도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몸이 아프신 상황인데도 태어날 손주는 어떤지, 며느리 몸은 어떤지 많이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었는데 병간호하면서 자주 챙겨드리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신우는 시어머니가 계속 저만 찾으니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제가 시어머니를 홀려서 집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인 제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제가 예쁨 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암투병을 하시는 사이 저는 출산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딱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저희 아이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심지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치료는 잘 맞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안심했었거든요. 저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는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은 산후조리 기간도 포기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자리를 지켰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전문객분들께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챙겨드렸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 칭찬을 주변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제 손을 잡고 장하다, 대견하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었어요. 물론 제 옆에는 남편과 신우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딱 하루가 지났는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빈소에 있으면 아이도 힘들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 빈소를 지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렇게 각별하지도 않았던 신우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울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막 땅을 치고 미친 사람처럼 우는데 와주신 전문객분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준비해둔 음식도 드시지 않고 바로바로 나가버릴 정도였으니 너무 이상하긴 했죠.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신우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 자식들이 그렇게 우는 게 안 좋다고 들어서
신우를 좀 진정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도 해봤지만 남편도 눈이 벌게서 같이 오려고 하니 저야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자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조문객이 없을 때는 안 울고 조문객들이 조금씩 많아지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남편이 오면 그렇게 슬픈 척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 옷을 잡아당기면서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엄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는 못 보낸다고 하면서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좀 자주 찾아오던가. 내가 그동안 신우가 어찌했는지 뻔히 다 아는데 슬프기는커녕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본인 누나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시어머니 병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뻔히 봤으면서도 누나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이상한 행동은 납골당에서도 계속되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등 저희 남편이 다 알아봤거든요. 저는 산후조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신우는 관심이 없어서 저희 남편이 다 챙겼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먼 납골당에다 모시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후 과정은 진행하지도 못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신우가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는 어디에 안치할지에 대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어디에 안치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모실 곳을 정했어요. 그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이상했던 부분이 로열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우가 거기로 선택을 안 하고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더라고요. 사실 로열 자리는 대기도 많고 없어서 못 가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로열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신우가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모실 곳을 정하고 납골당을 나오니 저녁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신우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결국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계속 엄마 못 보낸다며 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누나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신우의 행동이 가식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랑 싸우게 될 것 같아서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보였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신우가 사이가 좋았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아프실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놓쳤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신우가 너무 사람 정신을 다 빼놓아서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혼자 계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신우로 대신하려고 그렇게나 신우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워낙 극성이니 남편이 그저 말리는 줄만 알고 넘겼는데 문제는 신우가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죠.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이런 신우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우가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올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올케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신우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좀 있으면 안 될까?
사실 엄마한테 집 받은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을 하지 말까 했거든. 아무래도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엄마를 보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한 달 정도라도 엄마 집에 좀 있으면서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엄마 집에 있어야 꿈에서라도 엄마를 만나지 않겠어?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울면서 신우가 얘기하니 옆에서 남편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러니 자기도 이해해달라면서 오히려 거드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살았던 집에 산다고 해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이번 달까지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야 해서 급하게 이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 댁에 계시면 더 생각나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형님, 시어머니 아프실 때 형님 잘 들여다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제가 막달되면서 잠깐 병간호하신 건데 이렇게 힘들어하실 거 살아계실 때 더 신경 쓰시지 그러셨어요. 사실 저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겠지만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후 저희는 이사를 진행했어요. 그 뒤로 신우도 별말이 없어서 그냥 생각을 접으셨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시어머니 집에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조금씩 짐 정리를 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이삿짐 센터에서 진행해줬고 그 이후는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서 더 이상 할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것저것 치우면서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치우면서 보관해야 하는 것들은 창고에 넣는데 저희 창고에도 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창고에 있는 짐들은 우리 버릴 거야? 여기도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서재에 있는 것들도 좀 다른 곳으로 옮기자. 무슨 소리야, 여보. 그건 갑자기 왜? 창고에 있는 짐들은 우리 다른 계절 옷이라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야. 지금 서재방 정리하려고? 왜? 애기방 만들려고 그래? 어차피 아이 어릴 때는 우리가 같이 자야 하니까 애 3살 정도 되면 그때 아이방 만들기로 했잖아. 아니, 누나가 병수발하면서 돈을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잠시 살 수 있냐고 물어봐서.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집을 그냥 누나한테 주고 싶은데 집은 우리가 알아봐도 되니까. 누나는 이 근처 학군이 괜찮아서 더 여기를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하니까 우리가 새로 집을 알아보고 이 집은 그냥 누나한테 주거나 누나가 갖고 있는 집을 우리랑 바꾸는 건 어떨까? 계속 우리 누나가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엄마가 살던 집이니 누나한테 더 애틋할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사는 것보단 딸이 엄마 집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취했어요. 신우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버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저희 남편한테 병수발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며 불쌍한 척을 하셨더라고요. 혼자만 병수발한 것도 아니고 저도 해봐서 알고 있기도 하고 그 돈 제가 다 드렸거든요. 뻔히 남은 것도 알지만 그거 달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시어머니 병수발 핑계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이 그래? 병수발하느라 돈을 많이 썼다고? 그 돈 내가 다 보내줬어. 신은의 돈 하나 들어간 거 없어. 내가 그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집은 나랑 당신한테 준 집인데 신우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해?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애 있고 신우네도 애 있잖아. 이 집에서 어떻게 두 가족이 살아?
엄마가 우리 두 사람한테 주긴 했지만 이건 우리 엄마 집이었잖아. 솔직히 당신이 내 와이프라서 공동명의인 거지. 사실 이건 그냥 우리 엄마 집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랑 누나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거지. 당신이 뭐라고 되네 안 되네 참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은 끼어들지 마. 주제 파악 좀 해. 주제 파악? 시어머니가 나랑 당신 명의 같이 해주신 건데 만약 당신 거였으면 당신 명의로만 해주셨겠지. 그리고 당신이 뭐 한 게 있어? 내가 임신한 몸으로 회사 다녀와서 저녁에 시어머니 챙기고 그랬는데 당신은 아들이란 이유로 내가 한 일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당신 정신 차려. 형님이 당신 이용해 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의금 들어온 것도 적지 않은 거 알지? 근데 그거 당신 나눠받았어? 그것도 형님이 다 가져가셨잖아. 우리 쪽에서 온 사람들 돈은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더 해드려야 돼? 당신도 알다시피 형님네 돈도 잘 버잖아. 신우 때문에 저랑 남편은 거의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우 본인도 뭐 하나 챙기고 싶었는데 저랑 시어머니 사이가 돈독하니 그게 어려웠나 봐요. 결국 본인 엄마를 구워 삶을 수 없어 선택한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누나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매번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주로 하는 말은 돈 없다는 말이었대요. 돈은 없는데 엄마 병원비는 내야 하니 너무 힘들다면서 투정을 부렸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죽는 소리까지 하니 우리 남편은 형님이 안쓰럽다고 뭐 하나 못 챙겨줘서 난리였어요. 제가 배불러서 시어머니 챙길 때는 눈 깜짝 안 하더니 신우가 병원비 내느라 빚졌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쓰였나 봐요. 저한테도 계속 불쌍한 우리 누나,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꼴 같지 않았어요. 지금 신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7평이거든요. 저희가 힘들게 월세 살 때는 아는 척도 안 하시더니 저희가 33평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되니 배 아프셨겠죠. 본인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가로챘으니까요.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 남편을 구워 삶아서 본인 것으로 다 만들었을 텐데 제가 중간에 있는 바람에 난처하게 되셨나 봐요. 예전에 남편이 그냥 본인 명의로만 한다는 거, 명의 바꾸는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같이 방문해야 하는 등의 작업이 귀찮아서 그냥 공동명의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남편 명의로 바꿨다면 벌써 형님 아파트 소유가 됐을 거예요. 제가 완강하게 집은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무당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면 어머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핑계를 대려면 좀 그럴싸하게 되던가. 그 핑계에 놀아나는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남편이랑 맨날 언성을 높이며 그런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집에서 아이랑 쉬고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누가 왔길래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남편이 일찍 왔나 보다 싶어서 현관을 봤는데 형님이 본인 남편과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남편 없을 때를 골라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기가 찼지만 들어오는 모습이 엄마 집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구석구석 살피면서 여기는 수리가 필요하고 여기는 괜찮네 하면서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슬프기는 개뿔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연락하고 온 거라 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저한테는 어떤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집에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세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갓 태어난 아이 있는 것도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오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따로 약속 잡고 오세요.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오겠다는데 올케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집 오는데 왜 약속을 잡고 와?
이게 참 이상하다. 동생은 오고 싶을 때 와서 편하게 있으라고 나한테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어. 내 동생이 허락했는데 내가 왜 올케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돼? 엄밀히 따지면 이거 우리 엄마 집이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그리고 서재는 왜 아직도 안 치웠어? 짐 둘 곳이 없잖아. 우리 집 가져다 놔야 한다는 말 못 들었어? 우리 집인데 본인 쓸 공간 없다고 당장 비우라고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나한테는 말도 없이 형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나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해? 아직 우리 아기 100일도 안 됐는데 아프면 어쩌려고? 제가 소리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놀랐나 봐요. 우선 집에 빨리 가겠다고 했어요. 신우는 제가 나가라고 소리쳤을 때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곳저곳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건 다 봤는지 제가 남편이랑 통화하고 있는 도중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왔길래 당장 비밀번호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누나도 올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도 남편한테 따졌어요. 당신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어떻게 나랑 얘기가 있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텐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말이 돼? 나보고 서재 비워달라고 하시더라. 서재 공간 우리한테 맡겨놨어?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는 내가 새 들어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집인데 왜 신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아니 막말로 나랑 누나는 엄마 자식이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건 당연한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 엄마 재산을 받아. 솔직히 당신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돈이잖아. 그럼 그냥 우리 누나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배불러서 시어머니 챙기는 거 뻔히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한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뭐라고 말했는지 눈이 뒤집혀서 계속 저한테 신우 편을 들면서 신우가 한 말을 저한테 다 옮겼어요. 그렇게 해도 제가 미동 하나 없으니 신우가 답답했나 봐요. 어느 날부터 매일 저희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다 놓은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걸 먹고 종종 저희 집에 있는 살림살이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남편은 항상 본인 누나 편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도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저를 못살게 굴더니 제 남편이 오면 세상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저한테 누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서 저를 질책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제 얘기는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형님이 불쌍하면 당신 버는 돈도 형님한테 가져다 주면서 살아. 나는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세가 4억이거든? 여기에 반인 2억만 줘. 그럼 나랑 애기 나가줄 테니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시 생각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모진 부분이 있어도 본인 아이는 끔찍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형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고요. 형님 꽁또각시도 아니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2억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랑 신우 돈을 합쳐서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2억을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2억을 받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저도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없었고 남편도 저랑 애기보다 누나 챙기는 게 우선이라 큰 소리 없이 이혼도 마무리됐죠. 그렇게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명의였던 시어머니 집은 남편 명의가 되었어요.
형님은 이때다 싶어 명의를 본인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나 봐요. 바보 같은 남편은 바로 누나 명의로 바꿔줬죠. 그런데 저랑 이혼하면서 남은 돈은 다 저한테 보내고 하나 갖고 있었던 집도 누나한테 줬으니 전 남편은 가진 게 하나 없었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혼 초에 전세금 다 날렸던 것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사람이. 그냥 어디에 꽂히면 모조리 다 퍼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집 근처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제 전 남편을 봤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 남편이 신우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 수중에 가진 돈 하나 없으니 도움 좀 받으려고 누나를 찾아갔겠죠. 하지만 목적 달성한 형님은 더 이상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그런 취급을 당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나 봐요. 형님네 집 앞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믿었던 누나가 본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렇게 고혈압 쇼크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제 생각이 났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일하는 중이라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급하면 또 연락하겠지 하고 넘겼었어요. 신혼 초에도 종종 신우의 이기적인 면모들이 보였어도 나랑은 관계없겠지 생각했었어요. 신우도 결혼을 했으니 저랑 많이 마주치지도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종 만날 때마다 눈치 잘 보면서 좋게 좋게 지내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저한테 화살이 올지는 모르더라고요. 결국 저랑 남편은 신우의 행패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고 나왔고 양육권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누나한테 다 갖다 줬는데 뭐 하나 받은 거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죠. 들리는 바로는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다 싶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더니 본인이 직접 당해보니 이제는 알겠죠. 애도 아니고 본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죠. 저는 남편한테 받은 돈이랑 대출을 좀 받아서 작지만 아늑한 집 하나 마련했어요.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4명이 집 하나 있으니 너무 든든하고 편안하네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든 시누이든 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선택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는 다른 누구보다 저와 제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저와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시어머니를 챙기고 남편을 배려하고 신우까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가 가장 먼저예요. 그 누구도 우리 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만의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작은 집,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큰 집은 아니지만 내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곳이 제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여기에 우리 둘만의 추억을 쌓아가며 살려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 목표 중 하나예요.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해타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려 했던 친구들, 친정 가족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싶어요. 힘들 때 기대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으려고요. 이미 지난 일에 얽매여서 내 하루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그저 배움으로 삼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저 아이와 제 자신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제가 원하던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나와 내 아이를 위해 더 행복하게, 더 밝게 살아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늘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진 할머니입니다. 늦은 나이에 본 손주라 어찌나 소중한지 손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이렇게 자주 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며느리를 오해하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식들도 3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워낙 늦게 결혼하는 추세다 보니 제 자식들도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런데 제 나이 환갑이 되는 시기다 보니 슬슬 손주 보는 재미를 보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서 손주들 자랑을 할 때면 어찌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넌지시 결혼은 언제쯤 할 거냐고 물어봤었죠. 만나는 여자도 있는 걸 알았기에 이왕 할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나 결혼 생각 없는데? 그리고 요즘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 아니, 너 만나는 여자 있잖아.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 이제 결혼해야지.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 여자친구도 나랑 결혼 생각 없어. 서로 연애만 하기로 얘기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쪽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여자친구가 먼저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할 거라고 했어. 나도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것보단 그냥 연애만 하면서 살려고. 조금 늦게 하는 정도겠거니 생각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큰아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저에게 큰아들 하나만 있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설득을 했을 텐데 저에게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더 있었어요. 막내딸은 늦둥이로 얻은 자식이라 이제 막 20대가 되었기에 결혼은 아직 멀었다 생각하기도 했고 막내딸이다 보니 아직은 시집 보내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도 큰애처럼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걱정이 됐는데 마침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에게 잘 생각했다며 칭찬해주고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결혼 자금까지 보태며 결혼 준비를 시켰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저희 아들도 예비 처가댁에 가서 인사를 하고 둘째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도 했었어요. 처음 둘째 며느리가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예쁘장하게 생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어서 그런가
인상이 차가워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전 둘째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제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해주고는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참 이쁘네. 우리 아들보다 어리다고 들었는데 기특하게 결혼 생각을 다 했어. 요즘 다들 늦게 간다고 하는데 오빠랑 결혼하면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모님은 지방에 사신다고 하셨지? 그럼 둘이서 결혼하면 어디에 자리 잡으려고? 아무래도 저희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신혼집도 회사 근처로 잡을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을 잘해주긴 했지만 말이 계속 끊겨서 더 말 붙이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저희가 시댁 사람들이라 그런가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친하게 지내기는 어렵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막내가 절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엄마,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다. 남이다. 따라해봐. 남이다. 남이긴 무슨 남이야. 가족이지.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러면 며느리 못 봐. 오빠는 어차피 직장 때문에 따로 나가서 살았으니 그때처럼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로 만족해야 해. 괜히 새언니 들어온다고 자주 부르지 말고. 자주 봐야 친해지지. 엄마가 시집살이 시킬까봐 이러는 거야? 넌 엄마를 뭘로 보고. 엄마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새언니는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남이다 생각해. 그래야 엄마도 덜 스트레스 받아. 언니도 편하고. 막내딸이 어디에서 들은 건 있는지 계속 저에게 며느리는 남이다라고 하면서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머릿속으로는 그래, 아들을 처갓집에 장가 보내는 거다 생각하려고 했었지만 내심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도 있었거든요. 사근사근하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아진 계기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는 바로 할머니가 되겠다 싶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며느리가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봐 전 둘째 아들의 결혼에는 어떠한 말도 보태지 않았어요. 둘이서 좋은 대로 하게 냅뒀고 그렇게 둘째 아들을 결혼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아줬습니다. 집에 애가 하나 생기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큰아들은 물론이고 막내딸도 요즘 같은 세상에 애를 어떻게 낳아서 키우냐고 하더니 둘째가 애를 가졌다는 소식에 선물을 이것저것 챙겨주질 않나.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벌써부터 저희 큰아들과 막내딸은 조카 바보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도 하나뿐인 손주가 생기는 거라 며느리에게 전화를 자주 걸기도 했습니다. 몸은 요즘 어때? 불편한 건 없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직은 배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첫애 가졌을 때가 제일 힘들어. 몸도 불편하고 그럴 테니 힘들게 집안일 하지 말고 우리 아들 퇴근하고 오면 시켜. 임신했을 때 호강해야지 언제 하겠어. 제 막내딸이 임신한 것처럼 둘째 며느리를 챙겼어요.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올 때면 제 주머니가 얼마나 쉽게 열렸는지 며느리 얼굴을 볼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곤 했었어요. 많은 돈을 챙겨줬다면 좋았겠지만 저 역시 그렇게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기에 맛있는 거 한 끼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있는 돈을 챙겨주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행동하니 며느리도 제가 자기를 예뻐하는 걸 느낀 건지 출산할 때가 되자 저희 집에 자주 오기도 하며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에 오빠가 퇴근하는 길에 빵을 사왔는데 저 혼자서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힘든데 뭘 왔어. 나한테 말하면 내가 갔을 텐데 겸사겸사 집 청소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이번에 병원 갔더니 슬슬 운동하라고 해서 요즘엔 일부러 걸레질도 하고 있어요. 하긴 나도 애 낳을 때 돼선 일부러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하고 언덕이나 계단 오르고 그랬다. 그래야 애가 잘 내려온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저도 요즘 열심히 청소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오빠가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이 가까웠으면 아무래도 시댁인 저희 집보다는 친정에 자주 가곤 했겠지만 며느리 친정보다 저희 집이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더 자주 올 수 있었던 것 같았죠. 아이 낳고서도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애도 봐주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힘들 거야. 그럴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내가 봐줄 테니까. 저희가 낳은 애인데 저희가 보는 게 맞죠. 그래도 언제든지 힘들면 나한테 맡겨. 매일 보는 건 힘들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어. 만삭인 며느리와 태어나게 될 손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좋았었고 저희 가족 모두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며느리가 손주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며느리도 몸이 힘들 테니 병원에 가서 고생했다고 얘기만 하고는 일절 찾아가지 않았어요. 애 낳고 나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며느리도 몸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에 꼬물거리던 손주가 눈에 아른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아서 그런가 며느리가 정신이 없는지 어느 날부터 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네 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 혹시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애 보느라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엄마도 괜한 일 아니면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애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벨소리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저한테 며느리가 애 챙기느라 정신없으니 전화를 자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저한테만 그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큰애랑 막내딸한테도 한 소리 했던 것 같더라고요. 큰애랑 막내딸이 저에게 조카를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며느리가 애 낳고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더니 또다시 결혼 초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시댁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것저것 참견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 새끼 예뻐해주는 것 뿐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털어놨습니다. 너희 집 며느리도 그래? 손주가 눈에 아른거려서 보러 가고 싶은데 내 전화도 안 받더라고. 아들은 나한테 며느리가 애 보느라 정신없으니 전화도 자주 하지 말라고 하더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시부모 어려운 줄을 몰라서 그래. 우리 결혼할 때 생각해봐. 시어머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었잖아. 우리 때는 그랬지.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내내밖에 더 했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집살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냥 찾아가 버려.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왔는데 내쫓을 거야? 친구 말을 들으니 내가 너무 며느리 눈치만 봤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대뜸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서 둘째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며느리는 절 보고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말도 안 하시고 어머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너가 손주 제대로 안 보여주기도 하고 애 키우느라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반찬 전해줄 겸 왔어. 며느리는 제가 집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했지만 저는 우리 손주가 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집안일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둘째 아들 내외 집을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손주 보러 들어간 사이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했었나 봐요. 몇 분 뒤 큰아들이랑 막내딸이 절 데리러 왔었거든요. 제 막내딸은 둘째 아들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 연락 받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언니네 갔다고 해서 얼른 달려온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조카가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엄마 다시는 안 이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안 그래도 애 보느라 힘든데 어머님까지 보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뾰족하게 말을 하니 막내딸이 기분이 나빴는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온 건 잘못하셨지만 솔직히 언니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너무한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아가씨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잖아요. 저희 집에 손주가 둘만 있어도 저희 엄마가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 집은 첫 손주고 조카라 저희도 예뻐하는 거 아시잖아요. 언니가 저희를 막 밀어내지 않았으면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셨겠죠. 그렇게 딸과 며느리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쏟아냈죠. 그 상황에서 둘째 아들까지 퇴근하고 들어왔기에 결국 둘째 내외와 크게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소리가 오간 게 아니다 보니 둘째 며느리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 이때부터 저희 집에 제대로 오지도 않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어릴 때는 어려서 안 된다고 핑계를 대더니 손주가 4살이 되고 나서부터도 애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 누구를 만나서 놀러 가기로 했다 이러면서 사진이나 영상통화만 겨우 하곤 저희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에 손주를 데리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명절 끼고 출장을 가게 돼서 다음에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건데 설마 새언니 바람난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이 나. 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부채질 해야겠어? 아니, 들어봐봐. 내가 괜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번에 내가 친구들 만나려고 시내에 나갔었는데 거기에 새언니가 어떤 남자랑 웃으면서 걸어가더라고. 너희 오빠겠지. 이 애는 지 오빠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 엄마도 참. 내가 오빠를 못 알아보겠어? 딱 봐도 오빠보다 키도 크고 몸 좋아 보인 건 물론이고 인물도 좋은 것 같은데. 딸의 말에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혹시나 싶은 생각이 생기기도 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도 며느리가 저희한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기에 속으로 우리 손주는 어디에다 맡기고 다른 남정네랑 놀러 다니나 싶어 벌떡 일어나서 아들네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가려고? 새언니한테 가려고 하는 거야? 너가 직접 봤다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들어봐야지. 내가 보긴 했는데 확실한 건 또 아니라서. 딸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아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몰랐기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칫하면 시자 노릇한다고 할 수도 있었기에 저도 멈칫하긴 했습니다. 새언니랑 사이가 좋은 거면 장난식으로 언니 시내에서 어떤 남자랑 걸어가는 거 봤다고 누구냐고 물어보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이도 아니잖아. 괜히 말 잘못했다가 안 그래도 안 좋은 관계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딸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 며느리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들어야겠더라고요. 한번 말도 없이 찾아가서 며느리와 한바탕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수화음이 얼마 가지 않아 며느리는 금방 전화를 받았기에 저는 바로 물어봤죠. 우리 손주는 잘 있니?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너 시내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걸 봤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고 며느리가 자초지종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알려주기만 했다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펄쩍 뛰며 아니라고만 말했고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제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손주 보고 싶으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애 엄마가 돼서 애는 어디다 두고 남자랑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손주 잘 있나 보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저 애 못 보여드려요. 손주 하나 있는 거로 유세 떠시는 거예요? 뭐? 유세? 됐어. 며느리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됐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너 같은 며느리 없는 셈 칠 테니 그렇게 하려고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저희 집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만 와서는 얘기 들었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이참에 며느리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번처럼 말도 없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손주 하나 있는 거를 유세 떤다는 말을 들어야겠니? 와이프도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는 일 없을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너무 물렁하게 대해줘서 그런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지금 와이프가 애 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도 애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지 마누라 편만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하는 소리도 듣기가 싫어 그냥 가버리라고 했습니다. 큰애나 막내는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이때는 저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뒤로 2년 동안 손주랑 며느리는 저희 집에 그림자도 안 비쳤고 둘째 아들로만 왔었죠. 어차피 내 자식만 보면 되니 그러려니 하면서도 괘씸한 마음은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틱틱거리기도 했었죠. 며느리는 그렇다고 쳐도 손주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손주 보고 싶어서 눈에서 침물이 나겠어. 요즘 애가 말 안 듣는 시기라 그런가 와이프가 고생이 많아요. 내가 뭐 여기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힘들면 우리가 손주랑 알아서 놀 테니 차라리 우리 집에 애를 데려다 놓고 가든가. 애들 키우는데 해야 할 것들도 많고 주말마다 무슨 행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전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빠요. 제가 며느리랑 손자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둘째 아들놈은 어떻게든 우리 집에 두 사람을 데려오지 않을 작정이었는지 변명만 늘어놓기 바빴죠. 그렇게 둘러대는 아들도 꼴 보기 싫은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종종 외국으로 출장을 가기도 해서 그때마다 면세점에서 화장품 같은 것들을 사다 주곤 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한두 개 정도 부탁했겠지만 저 역시 아들 내외한테 꽁에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중국으로 간다고 했던 그 다음 날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길래 내가 출장 다녀온다는 날짜를 잘못 알았었나 아니면 출장이 취소됐나 싶은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죠. 수화기 너머의 둘째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시죠? 빨리 저희 집에 가서 와이프 좀 도와주세요. 뭐? 며느리한테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인데? 제가 지금 당장 회의를 들어가야 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뭘 보든 꼭 제 와이프 편 들어주셔야 돼요. 설명은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알았죠? 엄마 부탁드려요. 둘째 아들은 이상한 말을 늘어놓으며 전화를 끊었고 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마음에 겉옷만 대충 챙겨 입고는 서둘러 집 밖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말한 것이 신경 쓰였기에 아들 내외 집으로 달려갔고 현관이 가까워오니 며느리의 고성과 자지러지게 우는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열어주지 않길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열쇠공이 며느리네 아파트에 와 있었다며 금방 왔길래 얼른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아들 내외 집인데 지금 아들이 출장을 갔거든요.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빨리 며느리한테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빨리 안 될까요? 그럼 뒤로 좀 물러나 계세요. 도어락을 강제로 떼어내야 할 것 같아서요. 열쇠공은 드릴 같은 걸 꺼내더니 도어락을 강제로 떼어냈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손자는 손과 발이 포박되어 있었고 처음 보는 여자와 경비원 아저씨가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니 그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와 열쇠공을 쳐다봤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여자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애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베란다에서 소리를 치겠냐고요. 아까 밖에서 애를 묶는 거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니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 엄마라니까요. 그럼 더 말이 안 되잖아. 엄마가 돼서 애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돼?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우선 아들이 저에게 며느리 편을 들어주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을 우선 내보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행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당신 새끼도 아닌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난리예요. 제가 이 할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설명해 드릴 테니 우선 이쪽으로 나오세요. 할머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안일이에요.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 밖으로 나가자고요. 두 분이 계속 큰 소리치고 그러시니까 저희 손주가 더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손자가 울부짖고 있었기에 행인과 경비원 아저씨도 우선 제가 하는 말이라도 들어봐야겠다고 느꼈는지 저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주가 지금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있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며느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며느리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몰랐기에 대충 들러대며 그 사람들을 설득했죠. 손자가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라고 하니 그 두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전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서는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애 엄마야? 저는 며느리에게 호통치며 손자에게 다가가서 손자 손을 묶은 것들을 풀려고 하는 순간 손자가 묶인 손을 저에게 힘껏 휘두르면서 갑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들어 저를 마구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냈죠. 몇 년 전에 봤던 귀여운 손자는 온데간데 없고 눈이 뒤집힌 쌈딱만 제 앞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뒤로 엉덩방아를 쪘는데 손자가 또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10살도 안 된 손자였지만 어찌나 무섭든지 순간 두려움을 느껴서 몸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몸을 던지면서 손자를 제지하며 손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약을 꺼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식탁 앞에 있는 제 가방 안에서 약 하나 꺼내주세요. 하얀색 통에 들어있는 약이에요. 며느리가 저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러니 며느리가 있는 힘껏 소리를 치며 저에게 약통을 가져다 달라고 말을 했고 그 순간 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식탁 앞에 있는 가방으로 가서 약통을 꺼내곤 물을 떠서 며느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며느리는 다리로 손자를 못 움직이게 하고 한 손으로는 입을 벌리게 만들었고 저는 손자의 입에 약이랑 물을 넣었죠. 며느리는 손자가 약을 뱉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손자와 씨름하니 약 기운이 몸에 돌았는지 손자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저랑 며느리 둘 다 진이 다 빠진 상태라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봤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애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손자에게는 아동 분노 조절에 대한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손주에게 이런 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인도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병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었거든요. 얼마나 된 거야? 요 근래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애가 떼를 심하게 부리길래 고집이 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돌 같이 나고 나서부터 이러기 시작한 거야? 네. 그때부터 막무가내로 저나 남편을 때리거나 블럭 같은 장난감을 던져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했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선 거기에서는 괜찮았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또래 친구들한텐 더 심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근데 유치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저희 아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나중엔 치료 안 받으면 못 받아준다고 권유가 아닌 강요를 해서 저희도 애 데리고 병원에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둘째 아들도 저에게 손자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한 적이 없었기에 며느리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증상이 많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더 입원시키지. 왜 데리고 나왔어? 아들이 한국 오면 같이 퇴원시키든가 하지. 마냥 병원에 있을 순 없었거든요. 더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병원에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아들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던 날 손자는 퇴원을 해야 했던 것이었죠. 걱정이 되긴 했지만 며느리는 어떻게든 혼자서 손자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애가 오는 길에 갑자기 흥분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런 손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는 손자의 손을 제대로 못 움직이도록 묶으면서 가슴줄로 손자를 포박한 것이었죠. 어떤 아줌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며느리한테 애한테 이런 걸 왜 하냐고 했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빨리 집안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 손자가 베란다로 달려가서 소리친 것이었죠.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동네 주민이 손자의 비명에 저희 며느리가 손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경비실 아저씨를 데리고 며느리네로 온 것이었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었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 표정을 살피던 며느리는 저번에 제가 말한 남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번에 보셨다고 한 남자 있잖아요. 제 복싱 선생님이세요. 복싱? 너 복싱 배웠어? 손자 때문에 배운 거야? 네. 아무래도 애가 어릴 땐 그래도 애였기에 제가 더 힘이 셌는데 이제는 커가면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 그날은 남편이 애를 보고 제가 복싱 배우러 간 날이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게 뭐라고. 복싱을 왜 배우는지부터 말씀드리려면 저희 애가 어떤지도 얘기를 해야 했기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희 딸이 거리에서 며느리랑 같이 봤다고 한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복싱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며느리 목에 시퍼렇게 된 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며느리의 팔을 걷어봤더니 상처 투성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할 줄 몰랐는지 화들짝 놀라며 옷으로 계속 상처들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나 저희 아들 때문에 어머님이 다치실까 봐 걱정도 되고 하나뿐인 손자인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충격을 크게 받으실까 봐 걱정도 되고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저희를 정말 안 보고 살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꾸준히 병원 다니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괜찮아질만 하면 이렇게 안 좋아질 때가 있어서 어머님이 저희 아들 보고 싶어하는 거 알았는데도 못 데리고 갔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도 회의가 끝났는지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했다. 너는 회의 잘 끝났니? 네, 이제 막 끝나서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병원 다녀오고 나면 그래도 한동안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겠지 싶어서 와이프 혼자 애 데리고 태어난 거였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홈캠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어서 엄마한테 연락을 드린 거였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집안을 살펴보니 카메라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이러는데 밖에서도 손자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가 극단적으로 손자를 저지하는 모습에 모르는 사람들이 훈수를 몇 번 두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적이 있으니 아들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죠. 아들에게는 알겠다고 우선 이 일 먼저 마무리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저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휴, 너희 둘이 얼마나 힘들었냐. 난 이런 줄도 모르고 오해만 하고 있었네.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 안 드렸으니 어머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너희 둘이서 몸고생 마음고생 했을 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 아프다. 부모가 돼서 너희 힘든 것도 못 알아주고 내가 미안하다. 제 말에 며느리는 서러운 마음이 복받쳤는지 제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저는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에 제 눈가에도 눈물이 촉촉하게 고였습니다. 자식이 감기만 알아도 부모는 애가 다른데 애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통제가 안 돼서 계속해서 챙겨야 하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고 다녀야 하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를 달래고 있는데 며느리가 죄송하다며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아픈 손자를 낳아서 제가 건강한 손자를 낳았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사과를 해. 제가 좀 더 일찍 애를 낳았어야 했는데 회사도 다니지 말고 대교에만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애가 아픈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건 다 하늘의 뜻인 거야. 네 잘못인 거 하나 없어.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그리고 가족이 왜 가족이겠냐.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인 거야. 이제 너희 둘이서 끙끙 앓지 마. 그렇게 며느리를 달래곤 저는 큰아들과 막내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집으로 오라고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며느리 집으로 모이라고 하니 다들 어리둥절했는지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집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며느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들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며느리에게 다가가서는 얼마나 힘들었냐며 위로해주기 시작했죠. 막내딸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했다며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이제 한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지 얼굴 표정이 한결 편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어요. 둘째가 이렇게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내외랑 살림 합치려고 한다. 너희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끔씩만 도와주셔도 감사해요. 며느리는 제가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 저희한테 민폐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몸 봐라.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는 저 힘센 손자를 어떻게 챙기려고 그래. 사돈 어른들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우리 집에는 남자가 둘이나 있으니 너 혼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막내딸은 직장 때문에 따로 방을 구해 살고 있었지만 큰아들은 회사가 저희 집에서 가까웠기에 저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혼자 손자를 보는 것보단 제 남편이나 큰아들이 있는 저희 집에서 같이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했죠. 정신적으로 약해도 본능은 있을 테니까요. 동물들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보니 손자도 며느리한테 더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에도 며느리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이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 잔말 말고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너 집 몇 가지만 우선 챙겨가자. 둘째 한국 오려면 이 일은 더 있어야 하잖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식구들이 다 며느리에게 달라붙어서 살림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 결국 며느리도 알겠다며 간단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손자와 며느리 짐 몇 가지를 가지고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둘째도 며느리한테 대충 상황에 대해서 들었는지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었지? 너희 살던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아니에요. 저희 앤 저희가 챙겨야죠.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들이 만나가지고는. 정상적인 애를 키우려고 해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안 그래도 아픈 애 너희 둘이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이제 저 외국으로 출장 갈 일도 많지 않고 집에서 재택으로 일할 수도 있어서 괜찮아요. 애들이 얼마나 돌발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리고 너희 둘 다 애 키워본 적도 없잖아. 잔소리하지 말고 얼른 너희 살던 집 정리해서 너도 얼른 들어와. 둘째 아들도 저희한테 미안한지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어떻게든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아들 며느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힘들다고 툭하면 맡긴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저희한테 폐가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에 더 마음이 쓰여서 제가 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결국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둘째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우선은 새를 줘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집 위치도 좋고 하니 남겨두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렇게 둘째네가 살던 집을 세주고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예전에도 느꼈던 거지만 집안에 애 하나 있는 게 참 크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주가 하나라서 아쉬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손주가 하나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내외와 살림을 합치고 나서 둘을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손주 치료하는데 돈 많이 든다며.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너도 직장 알아봐라. 네? 저 직장 나가면 아들은 어떻게 하고요? 지금 당장 받아주는 유치원도 없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도 부지런히 돈 벌어야지. 손자 걱정은 하지 마라. 니네 시아버지 은퇴해서 할 일도 없고 나도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는데 뭐. 그래도 두 분이 보시기는 힘드실 텐데. 큰아들이 종종 집에서도 일할 때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애보다도 너나 신경 써. 아야,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더 말라가지고는. 결혼했을 때도 며느리를 보며 참 말랐다 싶었는데 손주 보느라 힘들어서 뼈만 남은 며느리를 보니 제 막내딸이 시집가서 저렇게 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정말 딸 같은 마음에 직장 구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제 딸도 옆에서 제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나중에 경력 단절되면 회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언니, 엄마가 봐준다고 할 때 얼른 회사 알아보세요. 엄마랑 살림까지 합쳤는데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붙어있는 것보다 돈이라도 벌러 나가는 게 낫죠. 그래. 여자도 직장이 있어야 당당해지고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야. 언니, 직장 알아보는 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둘째 아들 내외를 도와주게 되었죠.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제가 며느리를 챙기면 나중에 저희 딸이 시집을 가서 시댁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아들 내외가 손자 어렸을 때부터 치료도 이것저것 시키고 병원도 부지런히 다니며 케어를 해줬기에 병원에서도 호전이 되고 있다고 했기에 저희도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심해지는 시기가 한 번씩 찾아오면 힘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조금씩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의 손자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 조금씩 좋아지는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가 없었으면 할 때도 있었고 다른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며느리를 오해한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녀서 그런가 살도 조금 오르고 한층 밝아진 모습에 흐뭇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며느리도 저희에게 싹싹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렇게 저희는 서로 보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고비 한 번쯤은 누구나 만나게 되는데 가족이 힘이 돼주면 못 헤쳐나갈 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